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교육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다크호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교수학습 이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강의가 물론 다른 강사분들이 하시던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강사분들이 다루던 내용 중에서 없는 부분을 제가 또 자세히 다룬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테고, 또 다른 강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테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학습 이론을 달려오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뭐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잘한 점들을 댓글이나 혹은 이제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교육 평가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우리 교육 평가라고 하는 해당 영역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소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실제 하나하나 이론들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순서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목차를 나름대로 구성했고요. 저는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평가의 유형이 중요하고 그다음 평가 도구의 조건, 그다음 평가 도구의 제작 방법, 문항 분석 방법, 그다음에 교육 통계, 현장 연구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교육 통계 부분을 가장 뒤로 뺀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표준 편차, 그다음에 측정하는 법, 분석하는 법, 혹은 문항 발음 이런 것들도 통해서 문항 분석하는 법들을 열심히 배웠지만 지금 서술형 문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나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오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뺐고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평가문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을 또 다른 말로 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런 겁니다. 즉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교육 프로그램의 정의입니다. 즉 아주 정제화된 정형화된 그 교육 과정을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교육 과정과 연관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 자체도 교육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 모형 안에서 어떻게 평가를 실시할 거냐, 그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 한마디로 그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실시하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은 뭐다?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는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사분들도 연수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연수를 가신 분이 있을 텐데 뭐 조금 더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수가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좋았다 나빴다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 자체도 평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 프로그램 혹은 연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좋았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이 단어 안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목표 성취 모형은 과연 어느 정도 변화 있냐, 변화가 많았냐 적었냐, 변화가 적었으면 그 목표는 필요 없는 거다, 변화가 많았으면 그 프로그램은 좋았던 프로그램, 이렇게 판단하는 거, 즉 이런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교육 과정과도 연관이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저는 출제될 수 있는 가장 1순위 영역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다룰 거는 교육 평가 유형입니다. 도대체 교육 평가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냐,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개론서와 강사분들의 어떤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눠본다면, 첫 번째,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업 과정에 따른 평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업을 시작 전
중, 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업 전, 중, 후에 따라서도 실시하는 평가 유형이 나눠질 수 있다. 어떻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뭐 핵심적인 부분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진단평가를 오해하신 분들이 학습 전에만 실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평가는 학습 중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 과정에 따라서 어떤 평가의 유형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거냐.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평가 나눠보고 또 참조, 준거에 따른 평가 유형. 즉 평가를 할 때 평가라고 하는 건 뭔가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측정한다는 거는 뭔가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건데 그때 비교 대상이 어디 있냐. 그게 참 좀 어려운 말로 참조 준거라고 합니다. 즉 비교 대상이 다른 학생이다. 학생과 학생이다. 그러면 기준 지연 평가. 아니다. 비교 대상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이다. 목표 수준에서 내가 얼마큼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거다. 그걸 준거 지연 평가로 하죠. 그래서 기준 지연 평가, 준거 지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구성주의 평가 방식. 구성주의에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주의에서는 뭐 진단, 형성, 총괄, 기준, 준거 이런 평가 사용 안 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구성주의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평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랑 비고치기가 제한 역동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안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평가가 들어갈 테고 그래서 구성주의의 어떤 패러다임을 가장 평가에서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구성주의가 나오게 되면 교수학습 이론도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학습 이론이 변한다는 말은 학습 과정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 방식도 변해야 된다. 거기서 결국 우리 수행평가, 역동적 평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평가에서 시험화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 도구의 조건, 즉 평가 도구의 양호도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사가 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평가 도구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 혹은 양호도라고 하죠. 얼마나 양호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르게 평가 도구가 제작되었는가. 그러면 얼마나 내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올바른지 그것을 판단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면에서 타당도가 있냐 없냐, 신뢰도가 있냐 없냐, 객관도가 있냐 없냐, 실용도가 있냐 없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교사가 제작한 프로그램, 즉 평가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이것도 매우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당도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 타당도는 스크리븐의 판단 모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준거 타당도 안에는 또 안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공인 타당도와 그 예언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타당도도 이미 내용 타당도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타당도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평가 도구를 만들어 보고 내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 교육학 문제들이 나오는 추세들이 대부분 보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냐, 이렇게 실제 교사가 혹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 안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교원 임용고시 준비 과정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이제에서 교육학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교육학에서는 더 세세하게 다룰 겁니다. 즉 대학교 과정 안에서 듣는 우리 교직 이수 과목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세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제 거는 필요 조건, 이 정도 수준은 무조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더 세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뢰도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문항에 대해서 우리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항 내적 합치도 이전 시험에 나왔었죠. 그 외에도 뭐 동형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 방법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평가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시하고자 하는 평가가 규준 지향 평가인지 혹은 준거 지향 평가인지에 따라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좀 어렵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내가 출제한 평가의 문제가 규준 지연 평가냐 준거 지연 평가냐에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혹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일 때도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객관도는 채점에서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채점 과정에서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실용도는 이 평가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대비 이 평가가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실용도죠. 그래서 평가 도구의 조건도 한번 그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는 진짜 어느 부분이 나와도 저희가 이 시험은 어렵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 나오면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부분에서 나왔는데 못 적었다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이제 쉬운 점수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뭐냐? 평가 도구의 제작. 어떤 평가 도구,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평가 도구를 만들 거지 않습니까? 주관식, 객관식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주관식 안에는 논술형, 단답형, 완성형, 즉 논술형 문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중등교원 임용에서 실시한 논술형 시험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고, 단답편도 마찬가지로 만들 때 어떤 주의점, 유의점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놓으면 반드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니까. 이거는 뭔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술형, 단답형, 완성형. 그 다음에 객관식 검사에서는 진위형 TF, 그 OX 문제죠. 선다형, 오지선다형, 배합형은 우리가 화살표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배합형. 이런 문제들도 각각 다 문제를 제작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 결국 주관식 검사와 객관식 검사, 그 주관식 검사 안에서도 논술형, 단답형, 완성형, 객관식 안에서도 진위형, 선다형, 배합형을 섞어서 내는 게 평가 도구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이죠. 그리고 임용 시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주관식 검사와 객관식 검사를 모두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검사의 가장 큰 단점, 그 넓은 범위에서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 과연 신뢰도 있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 도구의 제작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항 분석에서는 그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난이도, 어느 정도 어려웠냐, 쉬웠냐, 변별도. 즉 원래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잘 맞췄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이 틀린 게 맞는가? 오히려 반대로 되면 그 문항의 변별도는 떨어지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난이도나 변별도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문항 반응 이론도 문항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론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 변별도는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문항 반응 이론은 아마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육 통계. 이 교육 통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표준 점수라든지 스테이나인 점수, 그다음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교육 통계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를 해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학 원점수가 낮으니까 자기가 시험을 못 쳤다고 생각해서 우울해하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점수는 90점이었고 그 다음에 물리 점수는 60점이었어. 근데 물리를 이 학생은 더 열심히 한 거야. 더 열심히 했는데 원점수가 낮으니까 자기는 점수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60점이 90점보다 더 어떻게 그 평균이나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높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도를 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등급화 시키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9등급, 그 스테나인 점수를 활용한 게 바로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 등급화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나 혹은 뭐 유의사항,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혹시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시험 문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통계 분석하는 방법들, 그냥 태도 심리 검사 방법, 정의적 영역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겉만
리커트, 서스톤, 척도가 있죠. 뭐 리커르트 척도, 거트만 척도, 서스톤 척도 해가지고 뭐 우리가 평가 문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좋다, 뭐 아주 싫다, 보통이다,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하는 그 검사 방식을 만들 때 유의 상황이 작년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도 심리 검사 방법과 연관해서도 충분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연구법은 현장에서 어떤 평가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탐구하고 그런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연구법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나올 확률이 있지만 가장 적기 때문에 맨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평가를 할 때 다룰 영역들은 크게 뭐다? 평가 모형들, 그다음 평가 유형들, 평가 도구의 조건들, 평가 도구 제작 방법, 문항 분석 방법, 교육 통계. 이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일단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다 세부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한번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 타일러의 목표 성취 모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일러의 목표 성취 모형은 타일러는 교육 과정을 다룰 때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요소인데 교육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과정의 다른 용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타일러가 제시한 어떤 교육 과정 모형과 연관해서 어떤 목표 성취 모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